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미국 주식 이슈워치와 함께하는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말 시장에서 아주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이죠. 바로 앱러빈, 나스닥 티커는 APP인데요. 이 앱러빈의 S&P 500 지수 편입 소식에 대해서 정말 아주 깊고 또 상세하게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번에 조사를 좀 해보니까요. 앱러빈의 이 S&P 500 편입이라는 게 이게 단순히 그냥 지수 구성 종목 하나가 딱 바뀌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훨씬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또 시장 전체에 미칠 파급력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편입 발표가 앞으로 가져올 시장의 어떤 역학관계 변화라든지 또 앱러빈이란 기업 자체의 본질적인 가치는 어떤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투자 관점을 어떻게 설정하는 게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긍정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자세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앱러빈의 S&P 500 편입은 월스트리트에서도 그렇고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주목하는 빅 이벤트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냉정하게 봐야 할 부분이 이러한 어떤 지수 편입이라는 호재성 이벤트가 반드시 주가 상승이라는 그런 달콤한 결과로만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소위 지수 편입 효과, 영어로는 인덱스 인클루전 이펙트라고 하죠, 이게. 과거에는 어땠고 또 현재는 어떻게 좀 변화해 왔는지, 그 실체가 과연 무엇인지 좀 냉철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앱러빈의 현재 주가 수준이 과연 이 기업의 내재 가치와 비교했을 때 적절한 수준인지, 또 앱러빈이라는 기업이 안고 있는 사업 구조상의 리스크 요인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신중하게 짚어보면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좀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자 합니다. 과연 이번 편입이 투자자들에게 명백한 기회의 창이 될 것인지, 아니면 어쩌면 이미 과도한 기대감이 주가에 녹아들어서 소위 승자의 저주가 될 위험은 없는지, 이런 점들을 함께 면밀히 따져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균형 잡힌 시각 중요하죠. 그럼 먼저 이 S&P 500 지수 편입이라는 사건 그 자체가 가지는 무게감부터 제대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S&P 500 지수라는 게 미국 전체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거의 80%를 아우르잖아요. 그러니까 명실상부하게 미국 경제의 어떤 건전성 또 활력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라고 할 수 있죠. 단순히 500개 대형 기업을 그냥 모아놓은 게 아니라 미국 경제 그 자체의 축소판이라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이런 정말 권위 있는 지수에 앱러빈이 당당하게 이름을 올린다는 것은 S&P 다우존스 지수위원회라는 매우 공신력 있는 기관이 앱러빈의 재무 상태의 건전성이라든지 사업 모델의 어떤 지속 가능성 그리고 시장에서의 영향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평가해서 공식적으로 이 기업은 우수 기업이다 이렇게 딱지를 붙여준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이것만으로도 사실 기관 투자자들은 물론이고 개인 투자자들의 신뢰도를 크게 높여주는 아주 강력하고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공식 발표일은 2025년 9월 5일 금요일 장 마감 후였고요. 실제 편입 효력이 발생하는 날짜는 2025년 9월 22일 월요일 거래 시작 전입니다. 이 날짜도 중요하겠죠. 물론입니다. S&P 500 지수가 가지는 그 상징성, 그리고 권위, 또 편입이 기업에게 주는 어떤 인증 효과 같은 거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편입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는 있어요. 많은 분들이 S&P 500 편입 요건 하면 그냥 시가총액, 현재 기준으로는 대략 한 227억 달러 이상, 이 정도의 양적인 기준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S&P 다우존스 지수위원회는 시가총액 외에도 따지는 게 꽤 많거든요. 예를 들면 해당 주식의 유동성, 그러니까 얼마나 쉽게 사고 팔 수 있는지 이걸 보는데 보통 일정 기간 동안 시가총액 이상의 거래량이 나와야 하고요. 또 최소 50% 이상의 주식이 일반 투자자들에게 공개되어 있는지, 즉 유통 주식 비율도 보고요.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데 최근 분기는 물론이고 지난 4개월 분기 누적으로 갭 기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따라서 순이익을 기록했는지, 이런 아주 까다로운 재무적인 기준, 또 질적인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단순히 크기만 보는 게 아니었군요. 수익성까지 다 증명해야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상당히 엄격하죠. 앱러빈이 이런 엄격한 기준들을 모두 통과했다는 사실 자체는 물론 대단한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곧바로 앱러빈의 미래 성공까지 보장하는 무슨 마법의 보증수표 같은 건 결코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좀 명확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과거의 성과나 현재 시점의 작용 요건 충족이 미래의 지속적인 성장과 수익성을 담보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편입은 과거와 현재에 대한 일종의 인정이지 미래에 대한 예언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미래를 보장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역사적으로 보면 지수 편입 효과라는 게 분명히 존재해왔고 때로는 정말 강력한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했던 사례들이 있잖아요. 가장 극적이고 유명한 사례를 꼽으라면 역시 2020년 테슬라 TSLA를 들 수 있겠죠? 테슬라 얘기가 또 나오네요. 네. 그때 테슬라는 S&P 500 편입 결정만으로도 정말 시장에 엄청난 관심을 받았고 실제 편입될 때는 1.69%라는 역대 최고 수준의 비중으로 지수에 포함됐었죠.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편입 후에 한 6개월 동안 S&P 500 지수 자체가 약 13% 정도 상승하는 꽤 괜찮은 흐름을 보였는데 같은 기간 테슬라 주가는 그 상승률을 훨씬 뛰어넘는 그야말로 폭발적인 급등세를 기록했거든요. 이런 역사적인 사례를 보면 에브러빈 역시 이번 S&P 500 편입을 발판 삼아서 강력한 주가 재평가 그리고 상승 촉매 효과를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규모는 테슬라만큼 크진 않더라도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테슬라 사례는 워낙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의 뇌리에 S&P 500 편입 이꼴 주가 급등 이런 공식을 좀 각인시킨 측면이 분명히 있죠.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시장 환경이라든지 투자자들의 행태는 상당히 많이 변화했습니다. 최근의 연구 결과들, 특히 2016년 이후의 데이터를 좀 면밀하게 분석한 학계나 금융기관의 보고서들을 살펴보면요. 과거에 좀 뚜렷하게 관찰되었던 이 지수 편입 효과, 그러니까 편입 발표 직후에 해당 종목의 주가가 시장 평균 수익률을 초과하는 비정상적인 급등세를 보이는 현상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약화되거나 심지어는 거의 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요즘은 좀 지배적입니다. 효과가 약해졌다고요? 거의 사라지고 있다니 좀 의외인데요? 네. 그러니까 과거처럼 편입 발표 하나만으로 엄청난 초과 수익을 기대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의미죠. 그 원인을 조금 더 깊이 파고들면 크게 한 2가지 정도의 요인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시장 참여자들, 특히 정보력이 빠른 기관 투자자들의 프런트 러닝 행태가 더욱 정교해지고 일반화되었다는 점입니다. 프론트 러닝이요? 그게 정확히 뭐죠? 네, 프런트 러닝이라는 건 S&P 위원회의 공식 발표가 나오기 전에 어떤 기업이 다음 분기 S&P 500 편입 후보군에 오를 가능성이 높은지를 미리 예측하고 그 해당 주식을 선점해서 매수하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편입 요건이 비교적 명확하게 공개되어 있으니까 실적이 좋고 시가총액이 기준을 넘어서는 기업들을 미리 스크리닝해서 베팅하는 거죠. 발표 전에 미리 사정한 겁니다. 아하, 미리 예상을 하고 움직인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둘째는 전반적인 시장의 정보 투명성이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기업의 실적 발표라든지 재무 상태, 산업 동향, 애널리스트 분석 보고서 등등 다양한 정보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정말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잖아요. 네, 맞아요. 요즘은 정보 얻기가 훨씬 쉬워졌죠. 네. 그래서 이로 인해서 편입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은 공식 발표 훨씬 이전부터 시장의 주목을 받게 되고 그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는 속도 또한 매우 빨라졌습니다. 자, 에브러빈의 사례를 직접 살펴보면 이 현상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편입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시점이 2025년 9월 5일 금요일 장 마감 이후였죠. 그런데 발표 직후에 개장된 시간외 거래, 애프터마켓이라고 하죠. 여기서 에브러빈의 주가가 즉각적으로 6.5%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와, 6.5%나요. 발표 직후예요? 네, 이건 편입이라는 이슈가 시장에 나오자마자 투자자들이 매우 빠르게 반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이 편입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상당 부분 가격에 선반영되어 있었음을 아주 강력하게 시사하는 겁니다. 따라서 공식 발표 시점 이후부터 실제 편입 효력이 발생하는 9월 22일까지 추가적인 주가 상승 여력은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월가의 오래된 격언 있잖아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Buy the rumor, sell the news. 이게 이번 에프러빈 사례에도 어느 정도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즉, 진짜 뉴스가 나왔을 때는 이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준비를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지수 편입 효과가 과거와 달라졌다는 지적, 특히 프런트러닝이나 정보 투명성 증가 때문에 효과가 좀 선반영되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은 충분히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애플로빈이라는 기업 자체의 펀더멘탈, 그러니까 기업의 내재 가치나 성장성을 좀 살펴보면 이게 단순히 이벤트성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움직인 건 아니라는 확신이 들거든요. 애플로빈은 뭐 하는 회사냐? 모바일 앱 개발자들을 위한 포괄적인 통합 기술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개발자들이 더 나은 앱을 만들고 개발 도구, 더 많은 사용자에게 앱을 알리고 마케팅 및 사용자 확보 솔루션, 또 앱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수익화 기술, 앱 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분석하고 분석 툴, 최종적으로 앱을 시장에 배포하는 퍼블리싱 지원 등등 앱 비즈니스의 거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죠. 네, 사업 모델 자체는 상당히 포괄적이네요. 그렇죠. 특히 최근에 발표된 2025년 2분기 실적은 정말 경이로운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보고도 좀 놀랐는데요. 매출이 12억 5,9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77%나 증가했고요. 77%요? 엄청하네요. 네. 근데 더 놀라운 건 순이익입니다. 순이익이 8억 2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4%나 폭증했어요. 와, 164%? 수익성 개선이 정말 드라마틱했네요. 그렇습니다. 이건 단순히 그냥 외형적인 성장률만 높은 게 아니라 수익성까지 폭발적으로 개선되었다는 걸 의미하고요. 아까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S&P 500 편입의 필수 요건 중 하나, 최근 분기 및 지난 4분기 합산 기준으로 갭 이익을 달성할 것, 이 기준을 아주 여유롭게 충족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2분기 실적 특히 매출과 이익의 성장률 자체는 뭐 부인할 수 없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할 만한 수준이었죠. 이러한 강력한 실적이 S&P 500 편입의 중요한 발판이 되었다는 점도 분명하고요. 하지만 우리가 에블러빈의 사업 구조를 조금 더 깊이 그리고 약간은 비판적인 시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블러빈의 이런 눈부신 실적 이면에는 여전히 모바일 광고 시장이라는 특정 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라는 약간의 그림자가 존재하거든요. 아, 광고 시장 의존도요? 네, 물론 모바일 광고 시장 자체가 지금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유망한 분야이기는 합니다. 그건 맞아요. 하지만 동시에 이 시장은 기술 변화가 굉장히 빠르고요. 경쟁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고 특히 개인정보 보호 강화 같은 규제 변화의 바람 또한 매우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애플이 도입했던 앱 추적 투명성, ATT 정책 기억하시죠? 사용자가 앱 개발자의 데이터 추적을 명시적으로 허용해야만 가능하게 한 조치. 네, 그것 때문에 페이스북 같은 회사들 실적 안 좋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 페이스북, 현재 메타죠. 메타 같은 많은 기업들의 광고 효율성과 수익성에 정말 큰 타격을 주었던 사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앞으로 또 어떤 형태의 프라이버시 규제가 등장할지 예측하기 어렵고 이러한 외부 환경 변화는 에블러빈의 핵심 사업인 광고기술 플랫폼, 즉 에드테크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화려한 성장세 뒤에 숨겨진 이러한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좀 균형 있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구글이나 애플 같은 이런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체적인 광고 정책을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을 도입할 경우에 에블러빈의 사업 모델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까지도 열어두고 봐야 합니다. 확실히 규제 리스크는 고려해야 할 부분이네요. 모바일 광고 시장이라는 게 워낙 큰 플랫폼 기업들의 영향력이 크니까요. 하지만 저는 또 회사가 보여주고 있는 아주 적극적인 자본 관리 정책이나 전략적인 방향 설정에서 더 큰 긍정적인 신호를 읽고 싶습니다. 우선 에블러빈은 2025년 2분기 딱 석 달 동안에요. 무려 3억 4,100만 달러, 이게 우리 돈으로 하면 대략 4천억 원이 넘는 거금인데 이 돈을 투입해서 자사주 90만 주를 매입했습니다. 자사주 매입이요? 규모가 꽤 크네요. 네, 이게 단순히 그냥 회사에 현금이 많다는 걸 보여주는 걸 넘어서서 경영진이 현재 우리 회사 주가가 내재 가치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거고 또 주주들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제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에 명확하게 보여주는 시그널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가 부양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사주 매입은 보통 그런 신호로 해석되죠. 그리고 더 주목해야 할 점은 회사가 최근에 단행한 아주 과감한 사업 구조 개편입니다. 상대적으로 좀 성장성이 둔화되고 수익성이 낮았던 자체 개발 게임 사업부, 이걸 앱스 비즈니스라고 하던데 이걸 과감하게 매각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회사의 핵심 경쟁력이자 미래의 확실한 성장 동력이라고 판단한 광고 기술 플랫폼, 즉 에드테크 사업에
모든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 게임 사업부를 팔고 광고 기술에 집중한다. 네, 이게 단기적으로 보면 매출 규모가 좀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높은 수익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겠다는 경영진의 명확한 비전과 전략적인 결단력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즉, 앱러빈의 최근 주가 상승은 단순히 S&P 500 편입이라는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 때문만이 아니라 이렇게 실제 기업 가치를 높이는 탄탄한 펀더멘털 개선과 미래를 향한 명확한 성장 전략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저는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그 게임 사업부 매각하고 핵심인 에드텍에 집중하는 전략이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은 뭐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이 결정을 상당히 높게 평가했죠. 하지만 이 사안을 또 다른 각도에서 해석해 볼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 사업부 매각은 어쩌면 더 이상 성장에 정체되거나 아니면 아주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 경쟁 우위를 점점 잃어가고 있는 사업부를 정리하는 다소 좀 방어적이거나 혹은 필연적인 구조조정의 과정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거죠. 아, 선택과 집중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정리일 수도 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핵심 사업에 집중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제한된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는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사업 포트폴리오가 광고 기술이라는 단일 분야에 지나치게 집중되면서 특정 산업, 즉 모바일 광고 시장의 경기 변동이나 규제 변화, 기술 트렌드 변화 등에 대한 회사의 전반적인 취약성이 오히려 더 커질 수도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과거의 게임 사업부가 일종의 완충제 역할을 해주건 사업 다각화 측면에서 보면 리스크 분산 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는 잠재적인 위험 부담을 안게 되는 셈이죠. 한 우물만 파는 게 잘 되면 대박이지만 잘못되면 더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성공하면 큰 수익을 얻겠지만 만약에 에드테크 시장에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회사 전체가 받는 충격은 이전보다 더 클 수 있다는 뭐 그런 양날의 검인 셈입니다. 네, 사업 집중화에 따른 리스크 증가 가능성, 그런 관점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겠군요. 일리가 있습니다. 자, 다시 S&P 500 편입 이야기로 좀 돌아와서요. 이번 편입으로 엠러비는 기존의 S&P 500 지수를 구성하고 있던 3개의 기업을 대체하게 됩니다. 하나는 채권 거래 플랫폼인 마켓 액세스 홀딩스, 또 하나는 카지노랑 호텔 운영하는 시저스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마지막은 태양광 인버터 같은 에너지 기술 기업인 엔페이지 에너지입니다. 이 세 회사가 나가고 엠러빈이 들어오는 거죠. 네, 기존 종목들이 빠지고 새로운 종목이 들어오는 건 당연한 절차죠. 그렇죠. 앱러빈의 시가총액에 대해서는 이게 집계하는 자료나 시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긴 하는데요. 편입 발표가 있었던 2025년 9월 5일 종가 기준으로 계산하면 대략 1,660억 달러 수준으로 집계가 됩니다. 뭐 일부 다른 자료에서는 약간 더 높은 1,691억 달러 아니면 1,658억 달러 혹은 좀 낮은 1,631억 달러 뭐 이렇게 보고되기도 했습니다만 그냥 대략 1,600억 달러 중반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시가총액이 워낙 크고 주가 변동성도 있다 보니 조금씩 차이는 날 수 있겠네요. 네,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전 세계 상장 기업들을 시가총액 순서대로 쫙 줄 세웠을 때 약 115위 정도에 해당하는 상당한 규모입니다. 특히 이번 S&P 500 분기 변경 심사 대상이 되었던 여러 후보 기업들 중에서는 앱러빈이 가장 큰 시가총액 규모를 자랑했습니다. 이건 편입 발표 이전부터 이미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앱러빈의 S&P 500 편입 가능성을 매우 높게 점치고 있었다는 강력한 방증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규모가 크니까요. 네, 시가총액 데이터에 약간의 오차가 발생하는 것은 뭐 실시간으로 주가가 계속 변동하기 때문이고 특히 앱러빈처럼 최근에 변동성이 확대된 주식의 경우에는 더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뭐 분석의 본질을 바꾸는 중요한 차이는 아니라고 보고요. 핵심은 어떤 데이터를 기준으로 삼든 앱러빈의 시가총액이 S&P 500 편입의 최소 기준인 22억 달러를 훨씬 아주 큰 폭으로 넘어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번 편입 후보군 중에서 가장 규모가 컸다는 점은 앱러빈의 편입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이벤트였다는 분석을 뒷받침하는 거고요. 그런데 바로 이 점, 즉 예측 가능성이 높았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예측 가능성이 높았다. 왜 중요하죠? 만약 앱러빈의 편입이 상당 부분 예측 가능했다면 그 편입으로 인해서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긍정적인 효과,
예를 들어서 주가 상승 같은 효과 역시 이미 상당 부분 주가에 녹아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합리적인 추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측 가능성이 높은 이벤트일수록 실제 뉴스가 발표되는 시점에서의 주가 충격 효과는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프론트러닝과 같은 맥락이죠. 미리 다 알고 있었으니 발표돼도 별로 놀랍지 않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미 다들 예상하고 있어서 발표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 네, 그럴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잠시 그럼 에블러빈의 핵심 지표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식 티커는 APPB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요. S&P 500 지수 편입 효력이 발생하는 날짜는 2025년 9월 22일 월요일 미국 증시 개장 전입니다. 시가총액은 편입 발표일인 2025년 9월 5일 기준으로 대략 1,660억 달러 수준이고요. 이는 전 세계 기업 중 시가총액 순위 약 115위에 해당합니다. 네, 명확하게 요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자, 이제 아마 많은 청취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일 텐데요. 그래서 이번 에블러빈의 S&P 500 편입으로 인해서 실제로 어느 정도 규모의 자금이 에블러빈 주식 매수로 이어질 것인가 이 점입니다. 물론 S&P 다우존스 지수위원회가 이번 편입으로 인해 총 얼마만큼의 금액이 에블러빈 주식 매수에 사용될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인 액수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하겠죠. 하지만 시장에 공개된 데이터와 S&P 500 지수의 운용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합리적인 수준의 추정치를 계산해 볼 수는 있습니다. 네, 추정치를 계산해 보는 건 가능하죠. 를 파악해야 합니다. 에브러빈의 총 발행 주식 수는 약 3억 3,825만 주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서 대주주나 내부자 보유 물량 이런 걸 제외하고 실제로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한 유통 주식 수는 약 2억 3,815만 주입니다. 이게 전체 발행 주식의 약 70.4%에 해당하는 비율이에요. 유통 주식 비율이 70% 정도 되는군요. 네, 이제 이 유통 주식수 약 2억 3,815만 주에다가 편입 발표일 기준 종가인 490.24달러를 곱하면 에블러빈의 유통 시가총액 Float Adjusted Market Capitalization이라고 하는데 이게 대략 1,016억 달러로 계산됩니다. S&P 500 지수는 바로 이 유통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각 종목의 비중을 결정하거든요. 네, 그 유통 시가총액을 기반으로 해서 지수 내 비중을 계산하고 이걸 통해서 패시브 폴더의 예상 유입 자금 규모를 추정하는 방식 자체는 합리적이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좀 강조해야 할 점은 이 계산이 특정 시점, 그러니까 2025년 9월 5일의 종가와 당시의 유통 주식수라는 일종의 스냅샷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추정치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고정된 값이 아니죠. 네, 아시다시피 주가는 매일 아닌 매 순간 변동하잖아요. 따라서 실제 편입 효력 발생일인 9월 22일까지 에블러빈의 주가가 또 어떻게 변할지, 또 그 사이에 유통 주식 수에 변동이 생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실제 지수 내 비중과 유입 자금 규모는 우리가 지금 계산하는 이 추정치와는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수많은 인덱스 펀드나 ETF들이 실제로 주식을 매수하는 시점이나 방식, 사용하는 기준 가격 같은 것들도 각기 다를 수 있고요. 또 당시 시장의 전반적인 유동성 상황이라든지 여러 변수에 의해서 실제 유입되는 자금의 규모는 이 추정치와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어디까지나 예상치일 뿐이지 확정된 금액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네요. 물론입니다. 그 점은 충분히 인지하고 봐야죠. 추정치라는 점을 감안하고 보더라도 그 예상되는 규모는 정말 제가 계산해보고도 좀 놀랐는데 입이 벌어질 정도로 엄청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S&P 500 지수를 벤치마크로 삼아서 추종하는, 그러니까 지수의 움직임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투자하는 이 패시브 펀드 자금의 총 규모가 무려 14조 달러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14조 달러,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네요. 그렇죠. 그리고 S&P 500 지수를 구성하는 전체 기업들의 시가총액, 이것도 역시 유통 시가총액 기준인데 이걸 다 합치면 약 54조 8천억 달러 수준입니다. 자, 이제 아까 계산한 에블러빈의 유통 시가총액 대략 1,168억 달러였죠. 이걸 S&P 500 전체 유통 시가총액인 약 54조 8조 달러로 나누면 에블러빈이 S&P 500 지수 내에서 차지하게 될 초기 예상 가중치,
이니셜 웨이트라고 하는데 이게 대략 0.22% 정도가 됩니다. 0.22% 전체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군요. 네, 이제 이 예상 가중치 약 0.22%를 전 세계 S&P 500 추종 자금 총액인 14조 달러 이상에 곱해보면 드디어 나오는데요. 이번 편입으로 인해서 S&P 500 인덱스 펀드나 ETF 같은 패시브 펀드들이 의무적으로 매수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엠러빈 주식의 총 금액은 무려 300억 달러 이상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300억 달러요? 네, 300억 달러 이상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이게 거의 40조 원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300억 달러라는 예상 유입 자금 규모는요. 엠러빈의 현재 전체 시가총액, 아까 1660억 달러 정도라고 했죠. 이거랑 비교했을 때 약 18.1%에 달하는 엄청난 비중입니다. 와, 시가총액의 18%가 넘는 돈이 들어온다는 예상이라. 네, 이건 단순히 그냥 숫자가 크다는 것을 넘어서서 단기적으로 엠러빈 주식에 대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매수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시장에 정말 엄청난 돈의 힘이 밀려 들어오는 셈이죠. 네, 그 300억 달러 이상, 시가총액의 18%가 넘는 규모의 패시브 자금 유입 예상치. 이 숫자 자체만 놓고 보면 정말 거대하고 인상적인 규모에는 틀림없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 정도 규모의 자금 이동이라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당연히 상당할 것이라는 점에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처럼 막대한 규모의 자금 유입이 반드시 엠러빈의 주가를 정확히 18.1%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끌어올린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 돈이 들어오는 만큼 꼭 오르는 건 아니다. 네. 왜냐하면 실제 주식시장은 그렇게 단순한 수급 논리만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 편입 효력 발생일인 9월 22일을 전후해서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수많은 인덱스 펀드나 ETF 같은 패시브 펀드들은 자신들의 포트폴리오를 업데이트된 지수 구성에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 정해진 비중만큼 애플러빈 주식을 기계적으로 매수해야만 합니다. 그렇죠. 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규모의 매수세는 분명히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편입 발표 이후 이미 주가가 상당폭 상승했기 때문에 이 기회를 이용해서 단기 차익을 실현하려는 기존 주주들의 매도 물량 또한 만만치 않게 출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 팔려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그렇죠. 또 편입 이벤트를 이용한 차익 거래, 어비트러지라고 하죠, 이걸. 노리는 전문 트레이더들의 매도 압력도 있을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편입 이벤트와는 별개로 당시의 거시경제 상황이라든지 시장 전체의 투자 심리, 경쟁사의 뉴스 발표 등등 다른 외부 요인들도 애플러빈 주가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겁니다. 즉, 편입으로 인한 거대한 사자 주문과 기존 주주 및 차익 거래자들의 팔자 주문이 서로 격렬하게 충돌하면서 주가는 단기적으로 예측하기 매우 어려운 방향으로 급격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는 힘도 세지만 파는 힘도 만만치 않을 수 있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수급 공방이 아주 치열할 거라는 거죠. 네,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300억 달러 이상이라는 예상 매수 수요는 그 절대적인 규모 자체가 워낙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단기적으로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차익 실현 매물이나 기타 매도 물량을 충분히 소화하고도 남을 정도의 강력한 힘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보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판단 아닐까요? 게다가 이렇게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면 애플러빈 주식의 거래량 자체가 크게 늘어나면서 시장 유동성도 훨씬 풍부해지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고요. 네. 그 단기적인 가격 상승 압력, 그리고 거래량 증가로 인한 유동성 증대 효과는 분명히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300억 달러라는 돈의 힘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요.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다만 바로 그 과정에서 우리는 평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래량이 폭증하고 그에 따라서 주가의 단기적인 변동성 역시 극심해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변동성이 극심해진다. 어느 정도를 예상해야 할까요? 예를 들면 하루에도 주가가 10% 이상 오르내리는 그런 롤러코스터 같은 장세가 펼쳐질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높은 변동성은 공격적인 성향의 단기 트레이더들에게는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수익을 창출할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일반적인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예상치 못한 가격 급변동으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크게 흔들리거나 혹은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는 리스크를 대폭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시기에는 소위 묻지마 투자라든지 아니면 분위기에 휩쓸려서 추격 매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변동성을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먹잇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와,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확실히 유의해야 할 부분이군요. 정말 신중해야겠네요. 그럼 이제 에블러빈의 주가 흐름 자체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난 1년간 에블러빈의 주가는 정말 역동적이라는 표현이 딱 어울릴 정도로 아주 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불과 1년 전 52주 최저가는 82.51달러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기록한 52주 최고가는 525.15달러까지 치솟았었죠. 82달러에서 525달러. 1년 만에요? 네,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저점 대비 6배 이상 상승한 셈입니다. 특히 S&P 500 편입 가능성이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주가 상승세가 매우 가팔라졌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2025년 8월 초에 주가가 한 377.93달러, 약 378달러 수준에서 거래되었는데 불과 한 달여 뒤인 편입 발표 직전 9월 5일에는 490.24달러로 마감했으니 이 기간 동안에만 약 30% 가까이 상승한 셈입니다. 한 달 만에 30%? 정말 가파르네요. 네, 이러한 가파른 주가 상승은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강력한 2분기 실적 발표와 같은 확실한 펀더멘털 개선 요인과 더불어 S&P 500 지수 편입이라는 강력한 이벤트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타당해 보입니다. 네, 1년 만에 52주 최저가 대비 주가가 6배 가까이,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한 달 만에 30% 가까이 상승했다는 사실은 분명 놀라운 퍼포먼스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또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면 현재 에블러빈의 주가가 상당한 수준의 밸류에이션 부담, 즉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다소 고평가되었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아,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다. 그렇죠. 특히 9월 5일 편입 발표 직후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단숨에 522달러 수준까지 급등했다는 점은 S&P 500 편입 발표라는 이벤트가 가져올 수 있는 단기적인 호재성 효과는 이미 시장에서 거의 최고조에 달했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물론 앞으로 주가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이미 높은 주가 수준에서 추가적인 상승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단순히 S&P 500 편입이라는 재료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을 납득시킬 만한 더 강력한 무언가, 예를 들어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3분기 실적 발표라든지 아니면 획기적인 신기술 개발 소식, 혹은 경쟁 우위를 더 공고히 할 수 있는 전략적인 인수합병, M&A 발표 같은 그런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이 뒷받침되어야만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벤트 효과에 기댄 상승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는 의미죠. 추가적인 모멘텀이 필요하다. 일리가 있네요. 그럼 월가의 전문가들, 그러니까 투자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기업을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들의 평가는 현재 시점에서 어떤 편인가요? 제가 확인한 여러 자료에 따르면요, 현재 에프러빈을 분석하고 보고서를 발간하는 총 26명의 애널리스트 중에서 무려 88%에 달하는 23명이 매수, 바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88%면 압도적이네요. 2%엔 11명은 그냥 매수, 바이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유혈, 홀드나 매도, 셀 같은 중립적이거나 부정적인 의견은 정말 소수에 불과하다는 뜻이죠. 이들의 목표 주가 역시 현재 주가 9월 5일 종가가 490.24달러였는데 이거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글로벌 투자은행인 제프리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에블러빈의 목표 주가를 615달러까지 상향 조정하면서 가장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고요. 615달러요? 지금보다 훨씬 높은데요? 네, 그리고 파이퍼 샌들러는 기존의 500달러 목표 주가를 유지했습니다. 그 외에도 모건 스탠리는 480달러, 스위스계 투자은행인 UBS는 475달러, 그리고 웰스파고는 480달러에서 491달러 사이의 목표 주가를 제시하는 등 다수의 주요 기관들이 에블러빈의 주가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제시해 주신 데이터를 보면 긍정적인 매수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고 목표 주가 역시 현재 주가 대비 상승 여력을 시사하는 곳이 다수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 데이터를 해석할 때는 몇 가지 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제시된 목표 주가들 간의 편차, 즉 범위가 상당히 넓다는 점입니다. 가장 높은 목표가를 제시한 제프리스의 615달러부터 상대적으로 좀 보수적인 UBS의 475달러까지 그 차이가 무려 140달러에 달합니다. 와, 140달러 차이면 정말 크네요. 네, 이게 현재 주가 대비 약 30%에 가까운 아주 큰 차이입니다. 심지어 저희가 검토한 일부 과거 자료에서는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목표 주가가 343달러 수준으로 제시되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건 시간이 꽤 지난 정보일 수 있고 최근 실적 개선과 편입 이슈로 목표가가 상향 조정되었을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목표 주가의 범위가 넓다는 것은 에브러빈의 미래 가치 평가에 대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시각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건 곧 에브러빈의 주가가 향후 시장 상황 변화나 실적 발표 결과 혹은 경제 환경 변화 등에 따라서 상당히 큰 폭으로 변동할 수 있다는 높은 잠재적 변동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는 투자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참고 자료 중 하나일 뿐이지 이걸 무슨 절대적인 미래 예측치나 투자 지표로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각 애널리스트가 어떤 가정을 하고 분석했는지 그 논리를 좀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맹신은 금물이겠죠. 참고 자료로 활용해야겠네요. 그리고 아까 진행자께서 요청하신 2025년 9월 7일의 구체적인 주가 예측에 대해서 추가로 좀 말씀드리자면 이건 사실상 불가능한 질문입니다. 아, 그렇죠. 제가 날짜를 잘못 봤네요. 네. 왜냐하면 2025년 9월 7일은 일요일이거든요. 전 세계 주요 주식시장이 모두 휴장하는 날입니다. 따라서 9월 7일 시점에서의 에블러빈 가격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장 최근의 가격 정보를 참고하려면 이전 거래일인 9월 5일 금요일의 정교장 종가인 490.24달러 혹은 편입 발표 직후 시간 외 거래에서 형성되었던 약 522달러 수준의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휴일이 지나고 시장이 다시 열리는 첫 거래일, 즉 9월 8일 월요일의 주가 움직임이겠죠. 앞서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S&P 500 편입 소식 발표로 인한 가격 상승 효과, 즉 소위 발표 효과, 어나운스먼트 이펙트는 이미 9월 5일 시간 외 거래를 통해서 상당 부분 주가에 반영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9월 8일 월요일 시장이 개장하면 아마 높은 가격 수준에서 출발한 후에 단기 차익을 실현하려는 매도 물량과 또 편입 효력 발생일인 9월 20일 전까지 포트폴리오 내 에블러빈 비중을 목표치에 맞춰야 하는 패시브 펀드들의 꾸준하고 기계적인 매수 물량이 서로 강하게 충돌하면서 매우 높은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아, 월요일장 시작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매수와 매도가 부딪히는. 네. 상승 출발 후에 차익 매물에 밀려서 하락 반전할 수도 있고 반대로 매수세가 매도세를 압도하면서 추가 상승할 수도 있는 정말 예측하기 매우 어려운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네, 시장의 높은 변동성 가능성에 대한 경고는 잘 알겠습니다.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겠군요.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논의된 여러 긍정적 요인과 잠재적 리스크 요인들을 종합해서 실제 투자 전략을 세우거나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참고할 만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엠러빈 투자에 대한 강세론, 즉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의 핵심 근거들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S&P 500 지수 편입이라는 이벤트 자체가 엠러빈이라는 기업의 공신력과 재무적 안정성을 시장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점입니다. 일종의 보증수표 같은 거죠. 그렇죠. 상징성이 크죠. 둘째, 아까 저희가 추산했듯이 약 300억 달러 이상의 막대한 규모의 패시브 펀드 자금이 편입 과정에서 엠러빈 주식 매수로 유입할 것이 사실상 보장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단기적으로 매우 강력한 주가 지지 요인이자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겁니다. 셋째, 이벤트성 요인 외에도 엠러빈 기업 자체의 사업 모델이 견고하며 특히 최근 발표된 2분기 실적이 매출과 이익 양면에서 매우 강력한 성장세를 입증했다는 점입니다. 펀더멘털이 튼튼하다는 의미죠. 네, 실적은 정말 좋았죠. 넷째, 회사가 수익성이 낮은 게임 사업부를 과감히 정리하고 핵심 성장 동력인 광고 기술, 에드텍 플랫폼에 집중하는 성공적인 전략적 전환을 이루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장기적인 성장성과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높입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단기적인 주가 상승 모멘텀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엠러빈의 기업 가치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강세론의 근거들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약세론, 즉 에블러빈 투자에 대해서 좀 신중하거나 다소 부정적으로 봐야 할 근거들 역시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이것도 짚고 넘어가야죠. 첫째, 앞서 제가 상세히 분석했듯이 소위 지수 편입 효과라는 것이 과거에 비해 그 위력이 상당히 약화되었고 그나마 남아있는 효과마저도 이미 시장의 프론트러닝과 편입 발표 직후의 주가 급등을 통해 상당 부분 주가에 선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즉, 추가 상승 여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죠. 내 선반영 가능성. 둘째, 52주 최저가 대비 주가가 이미 6배 이상 급등한 상태로 현재 주가 수준은 순수한 펀더멘털 가치 대비 다소 고평가되었을 수 있다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상당히 높다는 점입니다. 너무 비싸다는 거죠. 셋째, 에블러빈의 사업 구조가 여전히 모바일 광고 시장이라는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서 향후 관련 규제가 강화되거나 예를 들어 프라이빗이 정책 변화 같은 것들, 경쟁 환경이 더욱 심화될 경우 예를 들어 대형 플랫폼 기업의 견제 같은 것들, 실적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본질적인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아까 지적하신 부분이죠. 넷째, 단기적인 S&P 500 편입 이벤트 효과가 시장에서 완전히 소멸되고 나면 결국 주가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즉 펀더멘털, 실적 성장성, 수익성 등에 수렴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과정에서 주가 조정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벤트 끝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단순히 S&P 500 편입이라는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추격 매수에 나서는 것은 매우 위험한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소위 FOMO, Fear of Missing Out, 나만 뒤처지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기반한 투자는 지양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강세론과 약세론이 정말 팽팽하게 맞서는 복잡한 상황인데요. 이걸 고려해서 저희가 분석한 자료에서는 에프러빈 투자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전략적 거래 수준, 그러니까 좀 의미 있는 가격대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예측이 아니라 참고용입니다. 먼저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를 고려할 경우 적절한 매수 진입 검토 금액으로는 $485를 제시합니다. 485달러요? 네. 현재가보다 약간 아래네요? 네, 이 가격을 제시하는 근거는 이렇습니다. 9월 5일 정규장 종가가 490.24달러였고 시간의 거래에서 $522 근처까지 급등했던 점을 감안할 때 485달러는 시간의 거래에서의 급등분을 어느 정도 좀 되돌리고 최근 거래 과정에서 단기적인 지지선으로 작용했던 가격대, 예를 들어서 9월 5일 장중 저가인 469.88달러나 9월 2일 종가인 481.73달러 같은 부근에서 보다 안정적인 진입 시점을 모색하는 가격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편입 발표 직후 시장의 과도한 흥분 상태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진입 시점에서의 리스크를 좀 관리하려는 신중한 접근 방식을 반영하는 거죠. 급등세를 바로 따라가지 않고 조정을 기다리는 전략입니다. 네, 합리적인 접근 방법이네요. 그럼 반대로 손절 라인은 어떻게 제시되었나요? 투자의 가장 기본 원칙 중 하나인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만약 $485 부근에서 매수했다고 가정했을 때 손해 방어를 위한 손절 매도 금액, 즉 스탑로스 가격은 $460로 제시되었습니다. 460달러. 이것도 근거가 있겠죠? 네, 이 가격을 손절 기준으로 설정한 근거는 명확합니다. $460는 앞서 언급된 최근 주요 지지선들, 예를 들어 9월 5일 장중 저가인 469.80달러보다도 낮은 가격 수준입니다. 만약 주가가 이 460달러 선을 아래로 뚫고 내려간다면 이건 단기적인 상승 추세가 훼손되었거나 투자자들의 심리가 급격히 악화되어서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중요한 기술적인 경고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처음에 내가 에브러빈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던 그 긍정적인 투자 논리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는 기준선인 셈이죠. 아, 이 가격 밑으로 가면 위험 신호다. 그렇죠. 따라서 이 가격에 도달하면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 기계적으로 보유 물량을 매도하는 명확한 출구 전략, 엑시 스트래티지를 미리 설정해 두는 것입니다. 특히 460달러와 같이 이렇게 10달러 단위로 딱 떨어지는 라운드 넘버 이런 숫자는
많은 투자자들이 심리적인 지지선 또는 저항선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 가격이 무너질 경우 하락세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격대의 손절매 주문을 미리 설정해 두는 것은 감정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원칙에 따른 투자를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손절 라인 설정은 정말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펼쳐져서 주가가 예상대로 상승했을 경우 이익을 위한 매도 금액, 즉 이익 실현 테이크 프로핏 목표 가격은 $550로 설정되었습니다. $550요? 52주 신고가보다도 높은 가격인데요. 가격을 설정한 근거는 다음과 같이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550는 엠러빈의 역사적 52주 신고가인 $525.15를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이내 아까 언급된 제프리스의 매우 낙관적인 목표 주가인 $615보다는 낮지만 다른 주요 애널리스트들이 제시한 $485 후반에서 $500 초반의 목표 주가보다는 높은 수준이죠. 또한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 볼 때 전고점을 돌파한 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시도할 수 있는 중요한 저항 구간으로 간주될 수 있는 가격대이기도 합니다. 아, 전고점 돌파 후의 저항선 개념이군요. 네. 따라서 이 $550 목표가는 너무 낮은 가격에서 섣불리 이익을 실현해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상승 기회를 놓치는 것을 방지하면서도 동시에 주가가 최고점에 도달하기만을 막연히 기다리다가 갑작스러운 하락 반전으로 인해서 이미 확보했던 수익마저 놓치게 되는 리스크 또한 회피하려는, 즉 충분한 단기 이익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확보하려는 전략적인 목표 가격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식 격언에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는 말처럼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않고 만족할 만한 수익을 실현하는 기준점으로 삼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아주 구체적인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는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강조하고 싶은 점은 방금 저희가 논의했던 $485 매수 고려, $550 이익 실현 목표, $460 손절매 기준라는 이 구체적인 가격들은 결코 미래 주가를 정확히 예측하는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예측이 아니죠. 네, 이는 제시된 자료와 저희의 분석에 기반한 하나의 전략적인 참고 수준일 뿐입니다. 실제 투자를 실행할 때는 반드시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투자 목표, 단기 트레이딩인가 장기 투자인가, 투자 기간, 또 본인이 감내할 수 있는 위험의 크기, 위험 감수 성향,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시간으로 급변하는 시장 상황과 새롭게 등장하는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매우 신중하게 최종적인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저희가 제시한 이 가격들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청취자 여러분 자신만의 투자 원칙과 전략을 세우시는데 유용한 참고자료 정도로만 활용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투자의 성공 여부는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얼마나 합리적이고 독립적인 판단을 내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제시한 건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일 뿐이죠. 자, 오늘 저희는 에블러빈의 S&P 500 지수 편입이라는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대 요인과 동시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리스크 요인들을 포함해서 가능한 모든 각도에서 정말 깊이 있게 분석해 보았습니다. S&P 500 편입이라는 이벤트가 가져다주는 공식적인 기업 가치 인정과 브랜드 이미지 제고 효과, 그리고 약 $300억 이상으로 추정되는 막대한 규모의 패시브 자금 유입 가능성은 분명 애플러빈 주가의 강력한 긍정적 요인임에 틀림없습니다. 또한 애플러빈이라는 기업 자체가 보여주고 있는 견고한 펀더멘털, 특히 인상적인 실적 성장세와 핵심 사업인 에드텍 플랫폼에 집중하는 명확한 성장 전략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목할 만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희가 상세히 분석했듯이 소위 지수 편입 효과는 과거에 비해 그 영향력이 약화되었고 상당 부분 이미 주가에 선반영되었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단기간에 매우 가파르게 급등한 주가 수준에 따른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과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 변동성 리스크 또한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가 논의 과정에서 제시했던 구체적인 매수, 이익 실현, 손절매 등 전략적인 가격 수준들은 이러한 복합적인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하나의 참고 자료로서 활용하시되 단순히 S&P 500 편입이라는 이벤트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섣부른 추격 매수에 나서는 것은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결국 단기적인 이벤트 효과가 모두 지나고 나면 에브러빈의 주가는 다시금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
즉 지속적인 실적 개선 능력과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에 의해 결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저희의 심층 분석이 청취자 여러분께서 애플러빈이라는 기업과 이번 S&P 500 편입이라는 중요한 사건을 다양한 각도에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모든 투자에 대한 최종 결정과 그 결정에 따른 결과는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본 분석 내용은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나 추천이 아니며 오직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또한 이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 AI 기술이 보조적으로 활용되었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일부 정보가 완벽하게 정확하지 않거나 실제 시장 상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채널 미국 주식 이슈워치와 함께하는 심층 분석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